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멜경제입니다. 오늘 토요일자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멜경제 1면입니다. 시진핑 특사 숭타오 최룡해와 악수를 하다라고 하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이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측근인 이 최룡해를 만나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멈춘 지 한 2달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가 좀 풀리지 않을까, 한반도에 안정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 박근혜 빼고 이승만 박정희 YS 사진건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러네요. 예, 김영삼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은 보이는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빠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두 정권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뜻일까요? 이따가 김용남 의원에게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발길 안 떨어져 주저앉은 이재민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포항 지진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뜬 눈으로 불안감을 떨고 있습니다. 추위가 심계해 오늘 아침 서울 영하 4도인데 중무장한 외국인들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들은 이 추위가 마냥 신기한가 봅니다만은 우리는 좀 추워 보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양호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승훈 국민의당 법률부위원장, 그리고 조대진 국민의당 국민통합위 부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당 이름이 길어요. 예, 옛날에는 민주당 이렇게 해서 쉬웠는데 다들 이름이 길어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자, 문인기 높지만 일자리 인사 걱정이다라고 하는데 매경과 한국리서치 공동조사가 매경 1면에 실려 있습니다. 청와대 일자리 정책평가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이런 응답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는 응답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도 31.9%나 나온 점, 이 점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부패 청산을 위한 활동은 64.3점, 그리고 언론과 국민과의 소통이 63.6점, 고위공직자 권한남용이나 뇌물수수에 대한 감시가 62.2점 등으로 적폐 청산 그리고 이 투명한 공직사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야당이 이 부분에서는 약간 머쓱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양호 교수님, 일자리 부분에서는 조금 평가가 박하네요. 그렇죠? 31.9%가 일자리 문제는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긴 장기 호흡을 갖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 국면만 놓고 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청년 실업률이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 개선된 건 아니니까 이 평가가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 매경과 한국리서치 공동조사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려고 그러는군요.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90%까지 올라가는 응답률이 때 최근에 봤던 여론조사보다는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일자리 정책은 제일 먼저 대통령이 되시고 일성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지지부진하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대한 가파른 인상 속도에 대한 재계의 목소리 등이 계속 나오면서 진짜로 노동개혁, 일자리, 일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성과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이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조사가 됐는데요. 당시에 뭐가 나왔냐면 10월 달 노동 동향,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 실업은 17년 만에 최고의 수준이 따랐고 그다음에 추가로 된 취업 인구수가 20만 대, 27만 명이 됐기 때문에 또 그것도 굉장히 적은 숫자로 나오는 등등의 일자리에 대해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한 지금 불만이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일자리 지원에 대한 예산안 등등이 앞으로 나올 때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경제 정책이라는 게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방법도 있지만 단기 부양책을 써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좀 길게 봐야 그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했느냐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와 같은 또 무역 흑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갖고 경제 정책 전반을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일자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부분은 바로 이 과거 부패 청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꽤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자, 이 야당에서는 지금의 이 부패, 적폐 청산이 국민 통합, 분열을 시키고
경제를 더 위기로 또 안보를 또 위기로 몰아넣는다라고 MB도 그렇게 얘기하고 갔죠. 예, 갔다가 돌아왔지만 예.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은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호의적인 점수를 줬어요. 어느 정도 이거는 과거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좀 나타났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국정 지지도가 되게 높은 이유도 아마 이런 것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일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과거 청산, 예. 과거의 적폐청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국가 지도자가 제일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국민이 원하는 일을 예. 국민이 원하는 뜻대로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소명을 갖고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제일 먼저 기치로 내걸고 정리한다는 거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 국민은 적폐청산에 대해서 우호적인, 호의적인 점수를 주는데 왜 야당은 이게 자꾸 분열을 시키고 안보를 위기로 몰아넣고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거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글쎄, 근데 과거 정부에도 예. 항상 정권이 바뀌면 이번 정부는 적폐청산이라고 이제 부릅니다만 예. 부정부패 척결 작업을 늘상 해왔거든요. 그래서 예. 지난 정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메스를 대서 척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매번 정권 초기에 그런 부정부패 척결 작업은 뭐 많은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뭐 예. 이번만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요. 예. 뭐 국민들이 많이 가진 사람 또 그전에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 잘못이 드러나면서 이제 구속되는 장면 이런 걸 보면서 좀 속 시원해하고 이제 좀 깨끗한 사회가 되려나 뭐 이런 기대감을 보일 때거든요. 정권 초반에는. 꼭 문재인 정부의 특징만은 아니다. 그거는 뭐 이 정부의 특징은 아니고요. 근데 예. 이 정부의 소위 얘기하는 적폐청산의 특이점은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에 어떤 벌어졌던 예. 그것이 하는 사람이 죄의식을 거의 못 느낄 정도의 어떤 관행에 대해서 지금 예. 메스를 대고 있거든요. 뭐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한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 점은 과거에 관행이 잘못됐다 그러면 앞으로 고치겠다 그러면 당장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내년도 2018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책을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내놔야 돼요. 지금 예. 내년도 예산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지금 5천억이 들어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제도 개선은 이야기 안 하면서 예. 과거에 자기네들이 집권했을 때는 우린 그렇게 안 했다라고 발뺌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자료 내놔봐라 그러면 5년 넘은 자료는 없다.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게 예. 공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뭐 이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또 이제 얘기할 기회를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의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국민 호응이 높지만 이것은 정권 초기에, 매 정권 초기에 나타났던 그런 것이지 문재인 정부만의 이 특징, 잘해서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우리 김영남 의원은 보시는데 근데 왜 당에서 MB 박근혜 사진은 왜 치운 거예요? 글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거라면 왜 치우신 거예요, 도대체? 지금 아무래도 이미지 덧칠 작업이 워낙 세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작년부터 이어져 갖고 예. 이미지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형성이 돼 있죠. 또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수사에 예. 초점이 돼 가면서 안 좋은 이미지들이 계속 입혀져 가고 있고 그런 예. 의미에서 아무래도 국민의 인기를 먹고 사는 예. 정당의 측면에서 좀 지난 예. 뭐 몇십 년이 지나간 전직 대통령들의 사진을 걸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약간 설명은 부족해 보입니다. 정부의 제가 검찰의 이 뭔가 적폐청산 아니라서. 수사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그 수사 대상이었던 두 전직 대통령 사진은 슬그머니 떼버리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좀 자유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요. 이 매경 여론조사를 보면 청와대 인사구멍이 가장 불만이다라고 해서 뇌물, 권력남용 감시 합격점인데 바로 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이 점수를 이렇게 많이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문제도 그렇고요. 이 전병헌 정무수석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좀 날카롭게 이 부분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부 자체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들 이런 부서 신설대 부서 아니겠습니까? 예. 네, 홍정학 지금 장관 후보자가 예. 대학 강연에서도 그랬듯이 뭔가 사수를 하더라도 서울대를 가야 된다. 예. 명문대가 아니면 한계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학벌지상주의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었기 예. 때문에 이런 중소벤처기업에 맞는 사람인지에 예. 대한 의문들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또 다시 넘고 또 어떤 여론조사는 80%를 넘는 여론조사는 나오는데 이 인사 부분, 아까 이제 일자리와 인사 이 딱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대목으로 우리 국민은 보고 있거든요.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뭐 부정적 평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안고 가겠다는 뜻을 좀 거듭 천명을 했는데 버릴 수 없는 건가요? 이 홍종학 후보자는 버릴 수 없는 카드예요, 대통령한테는? 그거는 제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 소속이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뜻을 누구보다 좀 잘할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는 관련해서 어쨌든 장관이 물론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안타까운 면도 있고 그리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는 그 직무의 적합성과 그 직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적합한지를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하자 있는 인사를 추천하고 싶은 대통령과 이 민정 라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하다가 보는 과정에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랬다는 부분을 국민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참 인사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뽑아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인물을 골라내는 것도 어렵고 그런 인물이 모든 국민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매경 여론조사에서는 일자리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를 조금 더 신경 써라라는 조언이 좀 쏟아졌습니다. 자, 인사 문제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 이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빈자리 어떻게 할 것인가? 전병헌 전 수석이 관련된 과거에 2015년에 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과 관련해서 결국 정무수석 자리를 지난주에 내놨죠. 이번 주에 내놨죠.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먼저 관련 영상 좀 보고 이 얘기 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이지만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다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누를 끼치게 되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의 염원으로 너무나 어렵게 세워진 정부, 그저 한결같이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님께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최영호 교수님, 전병헌 전 수석이 결국은 물러났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 정무수석 자리가 조급하다라고 한국일보 기사를 썼는데 글쎄요, 뭐 정무수석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선임 수석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건 알겠습니다만은 뭐 당장 후임을 임명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긴박한 자리예요? 그럼요. 지금 국회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수 법안이라든가 법안 처리할 게 굉장히 많아서 지금 정무수석이 사실 지금 굉장히 바쁠 때입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도내다니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야당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면목이 없고 또 뭐 한번 움직이시면 또 다 이 보도진들이 쫓아붙고 이래서 저기는 뭐 이 의혹이 제기된 날부터 내려놓으셨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좀 빠른 조치로 누군가가 이 여당, 야당을 다 이 가교를 놓을 수 있는 분이 빨리 들어가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무수석 청와대의 이 용량의 70%가 사실은 정무하고 민정에서 나오거든요. 그만큼 비중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빨리 임명을 해주시고 지금 이제 사태가 전개되는 거는요. 사실 또 노무현 정권 초기하고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때 검찰이 한나라당 비자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SK의 그 비자금이 나오고 그러고 인해서 최도슬 총무비서관이 이제 하차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양하고 굉장히 닮은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정말로 이 어떤 정치 역학적인 그런 것들이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좀 또 그런 의구심과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전병헌 전 수석의 문제를 보면서 노무현 정부 초기가 랑데뷰, 데자뷰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군요. 또 너무 그게 또 조급하게 또 너무 일찍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노무현 정부 초기와 많이 닮아가고 있다. 정무수석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요한 자리를 맡은 인물을 또 왜 이제 다시 원론적인 이제 이 인사 문제로 돌아가는데 왜 사전에 조금 더 이게 스크린을 해서 좀 그 흠집이 없는 사람으로 정무수석을 앉히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또 이제
의구심, 궁금함이 또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생겨요. 왜 그랬을까? 대통령도 이 사실은 몰랐을까? 근데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전병헌 전 수석의 이 문제는 2015년부터 이미 여의도 정가에는 뭐 다 이렇게 소문도 났고 잠시 검찰이 홀딩하고 있다. 그 정도면은 대통령이나 민정 쪽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다 빠듯이 전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문제가 없다는 색으로 이제 간과하고 임명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실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 정확하게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지 내사 상황까지 민정에서 정확히 확인을 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전병헌 수석이 정치인으로서 다선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중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면 앞으로도 불거질 문제에 있어서도 본인이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해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관련된 비서관들과 관련된 단서가 다시 포착이 되면서 이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어쨌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게 작년 9월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검찰이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소위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면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이 사건이 불거진 게 언제냐면 변창훈 전 검사의 자살한 그날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검찰에서 변창훈 전 검사의 자살을 소위 뭐 덮기 위해서 갖고 있던 카드 중에 하나를 던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청와대 내에 뭐 알력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작년 9월에 확보하고 있던 것을 모르고 인사를 했다? 글쎄, 그건 조금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진짜 모르고 인사를 했다면 그건 시스템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자면 권력 갈등설 또 물타기설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은 난무합니다. 확실한 건 없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어쨌든 전병헌 전 수석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누를 끼쳤다라고 했고 스스로 이제 물러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본인은 아직도 이제 억울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관여하지 않았다? 근데 상식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보좌관들이 국회의원에게 보고도 없이 막 3억, 1억 뭐 이런 돈들을 빼내고 넣고 막 이랬을 수 있나? 그럴 수도 있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증거는 전혀 없어요. 네네.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게 이 3억 원 중에 일부를 돈 세탁해준 구로 19파라고 하는 조직하고의 통화 내역이 이제 녹음된 게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며칠 뒤에 전병헌 전 수석이 그분하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다음에 또 전병헌 수석의 가족들이 어떤 롯데에서 준 롯데 홈쇼핑입니다. 홈쇼핑에서 준 기프트카드를 사용했다는 건데요. 이 정도의 정보를 보면 상당히 검찰이 전병헌 수석에 대한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출설 얘기도 나오고 제2기 청와대 조각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터라 이 정무수석의 빈자리, 이 가져올 후폭풍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어쨌든 전병헌 전 수석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 조사를 좀 보고 또 우리가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특수활동비 얘기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돈을 전달한 중간 매개자인데 이 이현수 전 기조실장의 리스트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청와대에 간 국정원 돈 검찰의 전달 경위까지 상세히 진술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비서진 국정원장들이 잇따라 구속된 것도 바로 이현수 전 기조실장의 이 리스트 때문이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환 장관에 대한 1억도 마찬가지죠. 자, 이를테면 몇 월 며칠 몇억 원이 이 실장에게 전달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 폭발적인 판도라의 상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000 0월 01 몇억 명시 검찰 자금 담당 비밀장부 확보한 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사의 순서상 이 전 실장을 먼저 구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따지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전 실장이 청와대 활동비가 부족하니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집행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촉발된 사건인데 혼자만 구속을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이 금품 수수자 명단을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사건과 달리 수사팀에서 이 전 실장을 보호하려는 것 같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는요, 부하 수의계와 감찰을 받자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사표낸 전력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 협조를 하게 된 바로 속사정이 이것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현수 전 기조실장이 왜 이 검찰에서 국정원과 관련된 이른바 특수활동비 리스트를 건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명시돼 있고 액수도 명시돼 있고 인물도 명시돼 있어요. 자, 이러니 전직 국정원장들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는 뭐 국정원이 위기다라고 하셨지만 이 리스트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 3인방, 소위 말하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보배들이죠. 그 증거에 뚝을 터뜨리고 지금 서로 앞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현수 기조실장 같은 경우는 그냥 진술한 게 아니라 관련된 경위, 방법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친박 중진인 최경환 그 당시 총리에게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했고 그런 진술이 내부적으로 압수수색에서 밝혀진 그 장부의 금액하고 또 맞아버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활동비를 지급했다라는 이병호 실장의 얘기까지 모두 전부 다 관련된 증거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얘기를 검찰에다 털어놨어요. 그렇죠.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경유돼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화를 해서 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냥 하던 대로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는 얘기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했다고 털어놓기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일하게 구속을 피했어요. 다른 두 전직 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자, 검찰에 협조적으로 나온 이병호 전 원장의 얘기, 또 이 전직 전 원장들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특활비 청와대 요구로 인정하신 거 있습니까? 청와대 와서 20번에서 특활비 받았습니까? 1,325억. 이병호 원장님, 청와대 지도 사회비 진막 감면 여론조사에 5억이나 특활비 주신 이유 뭐예요? 전문선수한테 이현수 기조실장의 이른바 국정원 특수활동비 리스트 때문에 전직 국정원장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줬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기사에 보면은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좀 꺼내서 대통령이 쓰게끔 하자라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이현수 전 기조실장이다라는 대목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뤄왔다라고 이제 야당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그럼 그 전에는 없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이 기사가 맞다면? 근데 이현수 전 실장의 이 국정원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국정원 공채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예산, 재정 이런 것들만 쭉 담당해서 그쪽 전문가가 됐고요. 노무현 정권 때 김만복 원장 시절에 바로 기조실장 밑에 있는 예산관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소위 말하는 특수활동비라든가 모든 거의 흐름이라든가 어떻게 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돈에 쓸 수 있는 용처가 어디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고 그 전 정권에서도 분명히 관행은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갖다 주진 않았더라도 필요할 때 분명히 갖다 썼단 말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 특수활동비가 앞으로 전개될 거란 것까지 계획이 다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자질에 대해서 자질과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정이 아닌가 또 건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영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이현수 기조실장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예산관을 했기 때문에 이런 특수활동비를 이런 용도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걸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특수활동비 일부가 청와대나 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식으로 A국의 대통령의 부인이 구찌백을 좋아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갈 때 구찌백을 사갖고 가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는 식으로, 이제 예. 그 국정원이 쓰는 특수활동비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현수 기조실장은 이 돈을 청와대의 대통령의 활동비로 써도 된다라는 것을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알고 있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상납했는지는 그거는 확인되지는 않고 대통령이 예. 필요해서 쓸 수는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추론에 또 반하는 다른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인데요. 이 DJ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는데 DJ 정부 시절에는 어땠나라는 기자 질문인데 이강래 전 의원이 당시 기조실장이었다. 딱 보니까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비목이 많았다. 대통령에게 활동에 필요하면 쓰시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한 목적 외에는 쓰지 말자라고 딱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끊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대 국정원장이었던 이종찬 전 원장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DJ 정부부터는 이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가는 일이 없어졌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청와대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증언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앞서 최영호 교수께서는 이제 그 이현수 기조실장의 직책 때문에 뭐 그랬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또 반하는 주장도 있어요. 아니 뭐 과거 이제 민주당이 과거에 집권했을 때 우리 때는 안 그랬다라고 뭐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던 게 2000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가 이제 16대 총선 때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사무총장을 김옥두 당시 의원이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선거 때 선거 자금으로 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사무총장이 쓴 돈 중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추론되는 돈이 수십억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땐 전혀 안 그랬다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말씀을 하십니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잘못됐다라면 잘못된 관행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글쎄요, 참 이게 참 어렵네요. 서로 이제 상반된 주장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어느 것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연 특수활동비가 한 9천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게 꼭 국정원에만 5천억 정도 가고요. 국회에도 한 80억 이상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개혁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특수활동비가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드러난 것도 용처가 명확히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정말 그 돈이 나라를 위해서 공적으로 사용된 돈인지 아니면 정말 누구 집 사고 피부 미용 받고 뭐 의상 옷비 그런 데 쓰인 것인지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이종찬 전 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특수활동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사례가 좀 나오는데 이스라엘 이 부분 좀 아니고 요 밑에 내려가다 보면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어떤 목적으로 주로 쓰냐면 예를 들어서 짐바브웨에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죠. 이 독재자 이 무가베 대통령이 쫓겨나고 그의 부인 그레이스도 어디론가 이 망명을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그레이스가 이 짐바브웨의 실권자다 보니까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여성이 좋아하는 구찌를 사줘서 접근을 해 가야 되는 정보 파악을 해서 취합을 해서 그러다 보면 이 구찌 사는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뭐 이런 돈들이 사실은 국정의 특수활동비고 또 외국 대통령이 한국산 노트북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거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2007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 샘물교회 사건 우리 한국인들이 대거 납치가 됐을 때 그 석방 과정에 소요되는 그런 돈들 뭐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특수활동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는 해요. 그렇죠? 없앨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자체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공적 자금으로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그 특수활동비의 자초의 사용을 뭐 전 정권에도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게 일반화돼 가지고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 자체의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남용됐는지 이 부분에 관련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가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남용해서 사용했다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나친 일반화에 오를 하면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용까지도 죄가 되거든요. 명품 사고 있다고 다 사치하는 겁니까? 그리고 길거리에서 지갑 들면 다 소매치기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구분을 내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가 지금 방금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상반되게 지금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뭐 일간지에서도 기사가 났던데 올해만 해도 대검찰청에서 법무부에 보낸 특수활동비가 105억 원이라는 뭐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해서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여기 기사가 나왔어요. 조선일보에서 검찰 내부에서 특활비 우리도 법무부에 105억 보냈는데라고 하니까 검찰이 자신들보다 이 상위 기관인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들이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일부를 이제 보낸 거죠. 근데 이 돈이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꼭 필요에 의해서 쓰이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이제 사적으로 남용됐을 가능성, 모용됐을 가능성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는 특수활동비를 사실은 그거를 공적인 용도에만 쓴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검찰이든 청와대든 국정원이든 이렇게 썼던 것인데 지금 검찰의 수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간 거 그거 자체가 상납이고 뇌물이다. 이런 구조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로 들어간 특수활동비가 어느 용도에 썼느냐 이거는 수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뇌물이라는 논리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대검찰청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특수활동비 올해도 뭐 105억 원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거 자체가 상납이고 뇌물이라는 논리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그러니까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특수활동비가 법무부 장관에게 건네졌다라고 하는 이 사건과 이 흐름과 국정원의 특수공작 사업비가 청와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상납되었다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또 결이 달라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1억 원씩 하는 돈이라는 큰 돈이 매월 해서 총 40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제 건네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분명히 청와대도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건너갔다는 것은 이 검찰에서 법무부 쪽으로 건너간 이 돈과 약간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정원은 특수공작활동비 아니냐, 그걸 왜 청와대에서 쓰냐라는 말씀 같습니다. 근데 그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는 사실은 특수수사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특수수사활동비거든요. 엄격히 얘기하면. 근데 법무부는 수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면 그 특수수사활동비도 법무부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과거에는 청와대에 물론 특수활동비가 있죠. 과거에 한 연 180억 정도 되거든요. 180억 정도의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거의 고정적으로 100억 정도는 경호실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80억 갖고 이제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나눠 썼어요. 쓰다 보면 모자라거든요. 사실은 근데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 청와대가 됐던 국방부가 됐던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증액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이 특수활동비처럼 통예산으로 돼 있는 세부 항목을 나누지 않고 통예산으로 돼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서 다른 부처에서 좀 나눠 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는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건네가서 어떻게 쓰였느냐. 정말 개인적으로 무슨 옷 사고 밥 사 먹는 데 쓰였느냐 아니면 국익을 위해서 쓰였느냐 이런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는데 넘어간 것 자체가 상납이고 뇌물이다. 그러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다 뇌물죄예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이 돈이 부족해서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특수활동비 일부를 갖다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쓰는 용도는 뭐 검사들 경력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만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정말 특수공작 사업비고 이 돈이 청와대로 건너간 것은 국정원의 특수활동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 쓰였다는 그 차이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을 위해서 쓴 거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수사비로만 써야죠. 그것도. 김영남 의원님이 말이 이런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사가 검사셨기 때문에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수사라는 것은 그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의심이 있으면 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아까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정원이 청와대에 돈을 줄 이유가 있나요? 없기 때문에 그럼 왜 줬을까라는 수사에 상당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흘러간 돈들이 관련해서 지금 있는 범죄들에
현금으로 전해졌다는 거, 그리고 은밀히 전해졌다는 예.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밝히는 과정에서라도 예. 이 수사는 필요하고요.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밝혀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참 논란이 크네요. 그렇죠? 이런 관행이 있었다. 법무부 검찰에서도 이런 관행이 있었다라고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건너간 것을 봐야 한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좀 다르다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자, 어쨌든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요구했다라고 해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 영장 기각된 얘기를 좀 다시 했는데 하나 더 신문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요구 진술 이병호만 구속 면했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직접 이병호 전 원장에게 특수활동비를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병호 전 원장도 그렇고 뭐 남재준 전 원장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돈은 원래 대통령이 쓰는 돈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납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원래 대통령 돈이니까 그걸 주인에게 원래 돌려줬는데 이게 왜 상납이냐. 이제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검찰 영장실질 심사 때도 그렇게 나왔는데 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 전직 국정원장들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과거 뭐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전부터 쭉 이 국가 안기부 돈은 전부 대통령 돈. 뭐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일단 직제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원자가 끝에 붙은 건 다 대통령 직속으로 지금 돼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국정원에서 생산한 정보의 이 사용자는 대통령입니다. 예. 공적으로 쓰고 뭐 이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렇다면 특수활동비에 아까 지적하신 정확한 답이 있어요. 예. 뭐냐면 이거는 개인의 양심적인 문제거든요. 예. 사적으로 썼냐, 공적으로 썼느냐. 예.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뭐 국정원장한테 지시를 한 거죠. 예. 돈을 좀 갖고 와라.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목적에서 쓰려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예. 그 관계는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특수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필요한 것은 통치에 필요한 자금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예. 원장들이 갖다 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것의 뭐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지기 시작하면 진짜로 이것은 시스템 문제까지 가는데 저는 전체 큰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거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양심의 문제고. 예. 지금 이종찬 원장도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국정원의 일탈이라든지 잘못된 것은 이 정보 사용자인 대통령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정보기관이 실제 해야 되는 일이 아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정보를 요구하고 사유하려 하니까 이렇게 국정원 정보기관이 타락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그만 괴롭히고 국정원이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돈이 아니고 대통령이 쓰라고 모은 돈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병호 전 원장한테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라고 하면서 돈을 보내도록 요구한 거겠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병호 전 국정원장만 구속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실은 저는 3명 다 구속될 줄 알았는데요. 예. 그 경위는 보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순순히 상납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던 대로 하세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소리는 분명히 이병호 전 원장이 이 상납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예. 의문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해서 좀 소극적으로 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적으로 보면 이 특별활동비의 사용처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논쟁을 하지만 결국 국가를 위해서 개인적 양심을 가지고 썼다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사용처 여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개인의 양심의 문제다.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건네져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조금 더 이뤄지면은 앞서 여러분들께서 다 얘기하신 대로 시스템이나 제도 개혁도 함께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용처 규명이 먼저입니다. 네. 그렇죠? 자, 이종찬 전 원장에 대한 동아일보 인터뷰 가운데 잠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좀 짚고 가겠습니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에 국정원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댓글을 다는 등 국내 심리전선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국민이 빨갱이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깔보는 것이다.
북한에서 대남 공작을 하면 방어를 댓글로 하지 말고 북한이 대남 공작을 하니까 경계하자고 하면 된다. 그러면 댓글을 단 사람이 북한 사람인지 국민들은 다 안다. 댓글로 방어하는 건 일종의 변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국정원 요원들, 사이버 사령부에 있는 심리전단 요원들이 바로 똑같이 댓글을 달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이런 공작을 하니까 우리 좀 이걸 경계하자라고 하면 우리 똑똑한 우리 국민은 이 댓글을 북한 애들이 달았는지 아닌지를 금방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국정원 요원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어쩌면은 정답이 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읽었습니다. 혹시 네 분 중에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신 분 있으면 한마디만 좀 듣고 가겠습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 말씀은 이게 이제 사이버 공간 상황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댓글 작업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천안함 폭침이 일어났을 때 사이버상에 많은 유언 비어가 유포가 됐습니다. 그게 북한의 그때 북한의 지시 아니고 무슨 미군 잠수함하고 충돌해서 침몰했다는 등 여러 가지 유언 비어가 난무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댓글 작업을 정확한 그때 이제 조사 결과 밝혀진 것을 댓글로 달아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한 번에 북한에서 사이버상에 어떤 무슨 그런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알려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그 천안함 사건 때 그게 잠수함 충돌설 또 여러 자초설 등등 여러 설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북한 애들이 단 거예요? 그 중에 상당수가 그렇죠. 사실은 지금 되게 제가 처음 듣는데요. 그거는 추적해보면 잠수함 충돌설을 제기한 사람들 또 자초설을 제기한 사람들이 우리 국내 한국민 아닌가요? 북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도 있고 국내에서 제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더 퍼나르고 더 의혹을 부풀리는 작업들을 실제로 북한에서 하거든요. 지금 우리 지금 군사이버사령부에서 댓글 작업을 한 것 같고 지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됐습니다만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 군사이버사령부의 요원 수보다 북한의 동일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 요원들의 숫자가 10배가 넘는다는 것이거든요. 주로 중국 쪽 IP를 통해서 우리나라 인터넷상에 이루어지는 댓글 작업을 실제로 북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약간 이제 좀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천안함 사건 당시에 이렇게 좀 북한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적인 시각을 확산시키거나 또는 만들어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늘 저도 처음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조금 저희들 좀 정리하고 갈게요. 만약 실제로 북한 애들이 개입됐다라면 진짜 큰일이죠. 그러니까 김영남 의원님의 말씀에 이제 정확한 팩트가 아니니까 한 가지 부원을 드리자면 또 나름의 근거가 있으니까 근거가 있으시겠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서도 정체를 모를 수 있는 누군가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대남 관련된 이런 작전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또 방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을 상대하는 방법 중에 가장 미개한 방법은 똑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댓글 달았다고 똑같이 댓글 다는 거 그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권력 암투설 이것도 혹시 북한에 그렇게 보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명확하게 북한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있지만 그에 대응하는 방식이 국정원 요원이나 사이버 요원들이 바로 댓글을 다는 것이 옳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찬 원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좀 봤습니다.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검장들 문 총장의 정권 바뀐 뒤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앞장선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최병환 의원 얘기하면서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안봉근 이재만 징역 1년이 구형이 됐고요. 그리고 이 최순실과 이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는 구속이 좀 연장이 됐어요. 이승훈 부위원장님, 정호성 이 문고리 4인방에 대한 이 선고도 좀 빠르게 이제 좀 진행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도 빨리 진행됐지만 이제 앞으로 재판도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2월 정도면 아마 선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안봉근 이재만 두 이제 비서관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에 불출석한 걸로 지금 그렇죠. 재판 오늘 기사는 이제 구형이 나온 거잖아요. 예, 뭐 아직 뭐 선고는 아닙니다만 이거 외에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막 이렇게 목 아프게 얘기했던 특수활동비의 그렇죠. 전달과 관련해서도 또 혐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사실상 본인이 생각하는 범죄 그 경중에서 아마 리스트에도 빠져 있을 겁니다. 아, 국회에 그렇죠. 이거는 예. 이제 첫 번째 재판일 뿐이지 사실상 이걸로 기소됐을 때는 본인들 긴장도 안 했을 텐데요. 예. 이제 지금 구속돼가지고 들어갔던 국정활동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가 예.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어쨌든 처음 받는 재판에 있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본인들도 그런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큰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전까지는 좀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보였기도 했는데 이제는 조금 자숙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것 같아서 예. 나올 혐의들이 어떻게 또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안종범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다시 구속이 연장이 됐어요. 근데 최순실이 어제자 신문을 보니까요. 한 평짜리 독방에 있으면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나 인민재판과 이게 뭐가 다르냐 이러면서 굉장히 막 인권 또 침해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다른 재소자들도 다 오히려 최순실이 묵고 있는 교도소가 또 황제교도소라고 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오히려 시설이 독방에서. 시설이 좀 새 거죠. 예. 근데 왜 자기는 한 평짜리 이 방에서 이렇게 비참한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 4인실로 옮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고요? 그러니까 지금 1인실에 있는데 외롭다고 비참하다고 하니까 친구들도 있으면 다인실 얼마나 좋습니까? 밥도 예. 같이 먹고 그러니까 다인실에서 몸도 부대끼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고 심심하지도 않고 책도 같이 읽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인실로 옮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나오면은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허리 통증 때문에 다시 또 이제 근처 이제 종합병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왔잖아요. 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뭐 저희가 박 전 대통령을 희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정말 아파서 간 건가 아니면은 약간의 좀 뭐랄까 깨병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예, 하여튼간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저런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정치적 지지자들의 세규합을 좀 위한 것인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박 전 대통령이 저러니까 최순실도 나도 힘들다, 나도 아프다, 나도 비참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김영남 의원님. 정말 대통령이 정말 아파서 간다면요, 뭐 당연히 가야죠. 치료 받아야죠. 뭐 재소자들도 인권이 있으니까요. 근데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어요. 글쎄요, 근데 뭐 보통 사람도 저도 뭐 예. 제가 직접 경험은 안 해봤습니다만 뭐 구속이 됐다가 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요새는 그 난방을 해주거든요. 예. 그래도 엄청 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가면 다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뭐 없던 병도 예.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952년생이니까 예. 우리 나이로 이제 66세거든요. 뭐 아플 가능성이 많죠. 그 밖에서 지내는 거하고 안에서 지내는 거하고는 또 워낙 환경도 예. 다르고 뭐 안 그래도 심적인 어떤 중압감이라든가 뭐 중압감 뭐 이런 게 클 수밖에 없는데 뭐 아프다고 하면 글쎄 그건 무조건 뭐 꾀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최순실은요? 최순실의 한 평짜리 독방에서 인민재판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최순실은 어떤가요? 글쎄 뭐 그거는 뭐 본인이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문제를 삼은 것은 지금 기소가 된 이후에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가족과의 뭐 면회나 예. 서신 교환 이런 게 차단이 돼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수사 목적상 제한할 필요가 없다면 예.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족 간의 면회 정도는 허용해 줘도 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어차피 접견을 할 때 다 녹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또 서신도 검열을 합니다. 재소자들이 이제 밖에 있는 예. 가족이나 친구와 주고받는 서신은 검열을 하기 때문에 서신이나 접견 정도는 허용해 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의 구속 연장은 법리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가 기소가 되면서 예. 이제 그거로 지금 1년을 넘어서 1년 6개월 동안 구속하겠다고 새로 예. 영장을 발부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 전에 문제가 됐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추가 기소된 건이 예. 없는데 이제 6개월을 넘어서 1년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영장이 새로 발부됐던 것이 법리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적어도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의 구속 연장은 법리적으로는 크게 논란이 되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평짜리 독방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 인민재판과 다를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심장이 아침에 일어나면 벌떡벌떡 뛰어가지고 걸어다니지도 못한다라고 최순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도 저렇게 살아보질 않았으니까요. 예, 비참하겠죠. 예. 아직도 정신을 국민들도 못 차린 비참해요, 거죠. 사실은. 예. 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괴롭게 저런 모습 보면 국민들도 비참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권력설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서 우리 탄핵에 국민들이 예. 많이 나섰는데요. 정말로 아플 수도 있겠지만 예. 당연히 참아야 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좀 최순실이 느끼고 있을지 예. 국민 여론도 좀 생각해 보면서 저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검찰이 다음 주에 최경환 의원을 소환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정원 돈이 바로 전달이 됐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병기 전 원장이 이제 이런 진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최경환 의원에게만 간 것인가? 아니면 당시 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다 그들 의원에게도 이 국정원에 돈이 간 것인가? 지금 서훈현 국정원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경환 전 의원에 대해서는 1억 원이 갔다라는 진술이 이병기 전 원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 패족 위기 내몰린 친박, 검찰의 칼날 다가오고 당에서 쫓겨날 판이다라고 하는데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약간의 차도살인이라는 거예요. 남의 칼을 빌려서 친박계를 쓸어내는. 그러니까 검찰의 이른바 칼을 빌려가지고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를 쓸어내는. 그래서 좋아할 법한데 문제는 친박이 아닌 비박계 의원들도 이 국정원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수의 씨말리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가고 있습니다. 유해 최고위원은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기가 무섭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서 지금 정권의 대대적인 보수 말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자고 나면 한 사람씩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진짜로 어떻게 움찔거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현수 리스트를 나오면서 비밀 장부가 나왔거든요. 예. 이런 거 수사할 때 검찰이 뭐 배임이나 횡령 뭐 이런 거 수사할 때 장부를 압수를 하면 벌써 그거는 80% 90% 이상 수사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예. 명단 다 나와 있고요. 그러면 명단에 나와 있는 이제 그것의 확인 과정만 이제 지나면 되는데 예. 그것이 뭐 거기에 어떤 이름이 나왔든 간에 무슨 이 친박이건 비박이건 간에 보수에서는 그런 분들이 사라져 주셔야 보수의 개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때문에 이거는 나온 대로 또 그 리스트에 있는 대로 검찰이 의지를 갖고 해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유해 최고위원의 얘기부터 쭉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다시 누가 불의의 객이 될지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결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신문 보기가 또 두렵습니다. 이 4대 계획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야당이나 지금 일부 이익단체가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각에 있던 사람이 내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하고 나와서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무슨 진실한 사람이 뭐 진박이니 뭐니 이렇게 비아냥으로 조롱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국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4대 계획을 완성을 시키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비전 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조선 시대나 뭐 이제 왕건 봉건 시대 때는 이제 가뭄이 들거나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왕의 부덕함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된 건 전혀 없지만 어쨌든 포항 지진도 지금 문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이제 해석이 나왔습니다. 약간은 좀 뜨아한 해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문제는 뭐 그냥 해프닝 정도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맡겨두고 넘어가고 이 최경환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정말 그 앞서 말한 이제 뭐 적폐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정말 표적화된 수사인가요? 아니면 국정원 전 특수활동비 수사 과정에서
이병기 전 실장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간, 그러니까 우연한 수사인가요? 아니면 정말 이것도 정치보복이나 적폐청산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수사인가요? 그게 뭐 표적한다고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는 그 관련된 혐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표적 수사도 아닐 뿐더러 당사자들이 먼저 진술을 하고 관련된 장부가 나와버리지 않았습니까? 최경환 의원은 본인 억울해서 만약에 이런 게 사실이면 할복하겠다.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예전에 이정현 의원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말처럼. 그런데 그 연이어서 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가지고 바로 그 장부가 있다는 존재가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표적 수사 뭐 이런 수사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발견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수사를 통해서 밝혔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야지 관련된 부분은 뭐 보복 수사다. 이게 초점화된 수사다. 이렇게 둘러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장을 할 때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를 지냈어요. 그리고 시간을 조금 과거로 되돌리면은 이회창 전 총재 주변에 있었던 인물 가운데 김기춘을 제외한 뭐 이런 인물들, 안종범 뭐 등등의 인물들이 전부 이병기 전 원장과 다 이렇게 친밀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었던 분인데 공교롭게도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장이 되면서 절친이었던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을 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줬겠느냐? 친분 있는. 뭐 여기까지 이제 확대되다 보면은 자, 이게 어디까지 정말 친박계 전체적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또 친박계를 뺀 다른 여야 정보위원들에게도 이 불똥이 갈 수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후자입니다. 이건 뭐 불똥이 이거는 뭐 광범위하게 여야 가리지 않고 다 갈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진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부를 내놨잖아요. 이현수 전 실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당시에 여당이고 또 기재부 장관이라는 건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설명이 되잖아요. 설명이. 그런 등등을 했을 때 지금 이거는 광범위하게 여의도의 어떤 또 심지어는 보수의 전반적인 인물들에 대한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달게 받고 또 우리가 보수가 개혁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상처를 부위를 도려낼 때 다시 혁신하고 개혁하고 진보와 보수가 좌우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나라로 거듭나는 거죠. 저거 아니라고 버틸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 최경환 의원뿐만 아니라 이 이우연 자유한국당 의원도 사실은 건설업자에게 수억을 받은 혐의로 이제 이렇게 조사를 좀 받고 있고 그리고 누구죠? 이 원의원, 원유철 의원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자, 이 보수에 씨말리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검장들이 문무일 총장에게 정권 바뀐 뒤에 검찰이 너무 정치적 사건에 앞장선다 이런 맥락도 같이 좀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것은 홍준표 대표예요. 자, 이 수사가 친박계 의원들만 향한 게 아니라 이후연 원유철 의원, 뭐 원유철 의원도 친박계 의원이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가니까 야 이거 검찰 칼로 친박계를 쳐내는 건 좋은 일이나 친박은 지금 자동 사망 절차 진행 중이어서 뭐 나쁘진 않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러니까 보수 전체적으로 이게 괴멸시키는 작전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그에 대한 경계의 시각도 분명히 이 말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정권을 잡으면 칼 자루를 잡는 거죠. 그리고 정권을 뺏기고 야당이 되면 칼 날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등한 싸움은 전혀 아니죠. 칼 자루를 잡은 사람하고 칼 날을 잡고 있는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 늘상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명목하에 정권이 바뀌면 그런 사정 정국이 한동안은 이어졌습니다만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인 비리 혐의가 드러나서 처벌받는 것은 누구와 뭐래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그게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라면 나중에 꼭 이게 탈이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검찰 일각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사와 관련해서 특히 어떤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수사의 주체가 돼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과연 지금 중앙지검에 꾸려지고 있는 댓글 수사팀이라는 게 사실은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피해를 봤던 당사자들이 지금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에 대해서 아니면 객관성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저희들이 처음에 다뤘듯이 매경 여론조사를 보면요. 잘하고 있다. 적폐청산 잘하고 있다. 수사 잘하고 있다라고 국민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뭐 이렇게 뭐 정치적인 보복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은 지금의 수사팀이 잘하고 있다라는 보는 시각이 좀 많이 있네요. 예, 조금 시각 차이가 있네요. 예. 자, 재판장 숨진 딸 친구에게 어떻게 용서 구할 것인가라고 해서 이영학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영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 제사를 지내고 싶으니 무기징역만은 면해달라. 주로 딸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라고 하고 1분 1초라도 출소해서 딸을 볼 수 있다는 목표 없이 살기 싫다 이렇게 대답을 좀 했습니다. 자기 딸에 대한 애착은 굉장히 강하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 자기 딸의 친구, 숨진 딸의 친구에 대해서는 왜 이런 부모로서의 아빠로서의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 네. 이영학을 보니까 제가 저 신문 기사를 보고 처음 찾아본 게 나이입니다. 예. 35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으면 희망이 없어진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분노는 또는 희망은 그 이영학의 말에서 아주 처참하게 짓밟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의 딸의 친구를 성추행의 놀이개로 삼고 살인까지 저지른 지금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딸을 위해서 무기징역을 면해달라.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아직도 반성을 하나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13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지금 조사 결과에 보면 딸 병원비로는 한 750만 원 정도밖에 안 썼다는 겁니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을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딸을 내세워서 팔아먹는 거죠. 죄를 조금 줄여보겠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딸의 그렇습니다. 치료비도 이렇게 안 쓴 걸 보면 그렇죠. 네. 지금 호송차에서 내리는 그 이영학의 모습이 좀 보였는데 잠시 지나갔는데 기자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을 향해서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의 바른 이영학인가요? 아니면 저거? 근데 이영학은 보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어느 게 진심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행동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도 마치 본인이 억울한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태연하게 그런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이코패스에 관련된 점수가 조금은 낮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범주에 있어서의 그 감정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연장선상 판단해서 본다면 딸에 관련된 부분이나 언론에 대하는 거 그리고 재판부에 대하는 이런 입장들도 아마 조작되거나 의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이영학 멘트를 보면요. 전 좀 화가 나는 게 다 화나요, 지금? 근데 무기징역만은 좀 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옛날 같으면 사형만은 좀 면해달라고 나왔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 20년째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영학도 자기는 사형당할 일은 전혀 없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무기징역만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국민들은 이거는 사실은 최고 극형인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영학이 허술한 척하면서 자기가 최고 받을 형이 살인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져요, 점점. 북한의 ICBM이 한반도 상공 벗어나기 전에 드론과 F-35로 요격할 것이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제 군사 전략이 뉴욕 타임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 포항 지진 때문에 이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알아서 하라. 이건 참 무책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재난대책본부 관계자 조금 더 신중하게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안철수 개혁수호연대 누나 국민의당 갈라지는 소리가 나오는데 배추를 뽑으면서 이 봉사활동하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 좀 실려 있습니다. 호남 진보파 중심으로 결성되는데 정동영 의원은요 천정배와도 교감이 됐고 20여 명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승훈 부위원장님, 개혁수호연대 소속이세요? 아니면 친한 소속이세요? 일단은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파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죠? 질문은 왜 회피하시고? 친한이세요? 비한이세요? 저는 국민의당이 3세력으로서, 대한 세력으로서 생존해서 정말로 어떤 극좌 극보수가 아니라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중도 개혁 세력으로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길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색하고 통합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개인적으로는 통합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통합에 찬성. 네. 그러면 친한이시군요. 네. 제가 뭐 인위적으로 뭐 그렇게 선을 그어서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당내 이 지금 국민의당과 이 바른정당의 통합 그거에 또 반대하고 있는 정동영 뭐 천정배 호남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계속 이 국회 사장하고 맞물려서 좀 지연되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작은 다음 달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출부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바른정당의 추가적인 탈당 그리고 또 남은 사람들의 또 국민의당과의 또 연합 이런 것들이 해서 지금은 물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승훈 부위원장님,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지면 정말 자유한국당, 민주당 그리고 이 통합 국민의당 이렇게 해가지고 3당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흐지부지 될 거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국민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호남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진정성으로만 간다라고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